제갈량이 26세에 출산했을 때 그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력이 막강한 조조를 선택하는 것. 둘째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송권을 선택하는 것. 셋째는 병력을 거느리고 자위를 하고 있던 유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남의 품에 의지해 지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처지였기에 제갈량의 선택지에는 포함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갈량은 오히려 발디딜 곳조차 없는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왜 조조와 송권에게 투신하지 않고 유비만을 중시했을까요? 제갈량은 중국 고대 역사상 가장 칭송받으며 가장 전설적인 색채를 띤 중요한 인물로 그는 거의 중국인들이 이상으로 삼는 수신, 치간, 치국, 평천하의 완벽한 우상입니다. 건한 12년, 26살의 제갈량은 오래는거 생활을 끝내고 산속을 떠났습니다. 유비가 수수께끼인 것처럼 제갈량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마치 하늘이 유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인재인 듯 했고 유비의 부름을 줄곧 기다려 온 듯 했습니다. 수많은 의지하고 보답할 수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제갈량은 주저없이 유비를 선택했는데 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왜 제갈량은 유비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가졌을까요? 그는 유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갈량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갈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특히 그의 청년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를 통해 우리는 제갈량이 소년 천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제갈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진수는 삼국지를 집필하기 전에 제갈량의 문집을 편찬했는데 이 문집을 황제에게 상주할 때 상제갈량지표라는 상주문을 썼습니다. 이 상주문에서 진수는 제갈량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량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과 영웅적인 기질을 지녔으며 키는 팔자에 달하고 용모가 매우 웅장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제갈량은 소년 천재이자 미남이었으며 키는 1.84m에 달하고 용모가 매우 웅장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그를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으며 단지 고아였으며 어릴 적부터 삼촌인 제가련을 따라 자랐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련이 형주로 오자 제갈량도 형주로 와서 롱중에 거주했습니다. 제갈량은 롱중에 도착한 후 농독 생활을 했는데 이른바 농독 생활이란 농사를 지으며 책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 제갈량은 자신의 출사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신은 본래 평민으로 남양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난세에서 목숨만 간신히 보존하고 제후들에게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목숨만 간신히 보존하고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상투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면 결국 왜 산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남양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사실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지만 제갈량의 가문을 고려할 때 그가 평범한 농부였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가능성은 당시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취미이자 우아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지강을 보면 그는 대장장이었지만 그가 단순히 대장장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멋을 부린 것 있죠. 물론 제갈량이 과연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취미로 삼았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갈량이 농사를 지을 때는 분명 진지했을 것입니다.
제갈량에게는 매우 존경하는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을 할 때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게다가 그는 승상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고 모든 일을 친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롱중에서 농사를 지을 때부터 길러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갈량은 책을 읽을 때는 꽤 대충 읽었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대략을 꿰뚫어 보았다 라고 하는데 이는 제갈량의 친구들이 책을 매우 진지하게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던 반면 제갈량은 책을 집어들자마자 눈으로 흘어보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후대의 도연명이 말한 책을 좋아하되 너무 따지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책을 잘 읽는 방식입니다. 대략을 훑어본다는 것은 정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요점을 잘 포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책을 읽을 때 제갈량과 도연명이 말한 것처럼 대략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거나 아주 사소하고 세세한 문제들을 다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천하를 얻으려는 사람이 한 요새의 득실을 다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제갈량은 바로 그런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농사짓기와 독서 외에 제갈량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무릎을 껴안고 길게 외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량부음을 즐겨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길게 외치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도인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단전에서 숨을 끌어올려 목구멍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량부음은 또 무엇일까요? 량부음은 원래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가로 비교적 비통하고 서글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갈량이 옹중에 있을 때 키가 8자나 되는 20대 젊은이가 살림 사이에 앉아 바위 위에서 두 손을 무릎에 얹고 그 살림을 바라보며 한번 길게 호통치는 모습이 어떤 경지였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호통과 그의 노래 속에 인생과 사회에 대한 그의 광대한 비애와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장하면서도 서글픈 그 노래는 제갈량이 세사와 인생을 깊이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사이며 그것도 비할 데 없는 국사입니다. 국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천하를 자신의 임무로 삼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바로 천하를 자신의 임무로 삼은 사람이며 이성과 포부, 그리고 지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갈량은 비할 데 없는 국사였습니다. 롱중에 은거하던 시절 그는 책을 읽고 친구를 사귀며 천하의 변동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10년간의 고된 연단을 거쳐 제갈량은 원대한 포부를 품고 학식이 풍부하며 독창적인 통찰력을 지닌 젊은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제갈량이 무릎을 껴안고 길게 호통치는 제갈량의 모습에서 비천민을 애도하는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 가득한 경륜을 지닌 제갈량은 룽중에 안주할 수 없었고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가득한 열정만으로 큰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관중과 악비에 비견되던 제갈량에게 사업을 성취할 능력과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천하를 평정해낸 것이 바로 그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있었을까요? 첫째, 제갈량에게는 좋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조상들은 관료였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꽤 높은 관직에 있었고 아버지와 삼촌들도 모두 지방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는 관료 집안 출신이자 관료 자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관료 사회의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관료 사회 내의 인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제갈량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장모는 상양 지역 최대의 호족인 채풍의 딸이었습니다. 채풍에게는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었는데
두 딸 중 한 명은 제갈량의 장인에게 시집 갔고 다른 한 명은 경주목 유표에게 시집 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채무라고 불리며 당시 권세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경주 지역의 최고 행정장관은 제갈량, 아내의 외삼촌이었고 이 인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제갈량의 장인인 황승헌은 제갈량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갈량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이 한 명 있는데 얼굴은 못생겼지만 재능이 뛰어나네. 그녀와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 제갈량이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황승헌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딸을 수레에 태워 제갈량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황승헌의 딸이 못생기지 않았으며 황승헌이 집에 못생긴 딸이 있다 하고 한 것은 겸양어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예를 들어 아들을 견자라고 부르고 딸은 추녀라고 부르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개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 다른 설은 제갈량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재능과 덕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외모를 중시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덕과 재능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에 의하면 황승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못생긴 딸이 있으니 머리는 노랗고 피부는 검은데 작으로 삼기에 적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겸양어였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란 머리에 피부가 검은 소녀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 이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당시 이 일이 경주 지역과 상영 지역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백성들이 공명처럼 아내를 고르지 마라. 후대에 못생긴 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민요 두 구절을 지어냈다는 점입니다. 즉 아내를 고를 때 제갈량처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황하승 집안에 시집 못 갈 못생긴 딸을 그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하니 못생긴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승헌의 딸이 정말로 못생겼다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갈량은 왜 기꺼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제갈량은 키가 팔자나 되고 옥무가 훤칠하며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미남이었는데 왜 못생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제갈량이 고풍이 맑고 절개가 굳어 덕과 재능을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반대로 제갈량이 중시한 것은 황승헌의 인맥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승헌은 경주 지역의 최고 행정관인 유표와 처남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런 인맥이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제갈 선생님을 모셔와 물어볼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제갈량에게 소규모 인맥 집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집단을 우리는 경양사인 집단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경주 상영 지역에는 많은 명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원로로는 사마휘, 방덕공이 있었고 젊은 세대로는 제갈량, 서서, 석도, 맹건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주 모여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제갈량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와룡선생이라는 아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제갈량을 대대적으로 추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비가 제갈량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상향 사인 집단이 유비에게 소개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서석, 사마위, 방덕공 등 이들은 모두 홍보와 추천 역할을 했기에 제갈량이 정계에 진출할 조건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좋은 정계 진출 조건이 있었는데 왜 출산하지 않았을까요? 제갈량이 그토록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왜 응거하면 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갈량은 도대체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제갈량의 포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제갈량이 그의 젊은 친구들인 석토, 서서, 맹건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너희들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적어도 군수, 즉 군급 관직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모두가 그럼 당신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갈량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삼국지는 그를 묘사할 때 매번 스스로를 관중과 악비에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명재상, 이며 악비는 송나라 명장입니다. 제갈량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장군이나 재상으로 들어가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며 천지를 뒤흔드는 위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부는 매우 컸습니다. 그토록 큰 포부를 가진 그는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상사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처럼 난세에는 포부와 예망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조처럼 스스로 왕조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유처럼 남을 도와 왕조를 세우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은자처럼 누구도 돕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분명히 현명한 재상이 되고 명장으로서 천하를 평정하고 정통을 확립하는 신하가 되기로 선택했으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상사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이토록 많은 회사, 이토록 많은 기업, 이토록 많은 상사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편한 선택은 유표였습니다. 조조와 송권도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지만 이때 유비는 아직 세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였으니 제갈량은 그들을 모두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서일까요? 유표는 너무 형편없고 조조는 너무 강하며 송권은 활동할 여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유표가 형편없다는 점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당시 중원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중원의 많은 인재들이 경주로 도망쳐 왔는데 유표는 그중 한 명도 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갈량이 금방 제외해버렸습니다. 조조는 너무 강했습니다. 조조 밑에는 인재가 넘쳐났고 제갈량이 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요? 그렇다면 송권은 어떨까요? 송권 쪽도 안 됩니다. 송권에게는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는 두 중신, 즉 장소와 주유가 있었는데 이들은 손씨 가문과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승당배모라고 하는데 장소와 주유 모두 승당배모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승당배모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손권이나 손책, 정확히 말하면 손책의 집으로 가서 후당으로 안내받아 손책의 어머니를 뵙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를 뵙는 것은 마치 양아들이 되는 것과 같으니 따라서 제갈량이 강동으로 간다면 지위는 분명 장소와 주유보다 낮을 것이고 심지어 노숙보다도 낮을 것이니 이는 제갈량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의 목표는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이 상사 곁에 가면 첫째는 발탁되어 쓰여야 하고 둘째는 중용되어야 하며 셋째는 가급적 전속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송권 밑에서는 분명히 발전할 여지가 너무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폐업을 이루거나 재업을 이룰 수 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영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업을 이룰 수 있는, 즉 장차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재업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폐업을 이루어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인물도 괜찮을 것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황제가 될 후보자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포부가 있고 자질이 있어야 하지만 포부는 뚜렷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분명해야 하며 자질도 아직 성숙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 제갈량이 그를 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갈량은 이 세력에 합류한 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그는 실제로 일을 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유비입니다. 큰 포부를 품은 제갈량은 시세와 정세를 이의주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비교 검토 끝에 그는 정치적 우위를 점한 조조도 문무에 능한 송권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목표를 유비에게로 정했습니다. 제갈량의 이러한 행동은 그를 둘러싼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아직 남의 품에 의지해 유표에게 붙어 지내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력이 미약한 인물이 왜 제갈량의 시선을 사로잡았을까요? 유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유비는 황제 후보로서 매우 적합했습니다. 첫째, 그는 제왕의 기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신입니다. 유비는 유씨 종실, 즉 황실 가문 출신입니다. 물론 그의 혈연 관계는 이미 매우 희미해져서 명확히 말하기조차 어렵지만 그가 이 명분을 내세우자 모두들 인정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가계도를 자세히 따져보면 현 황제는 그를 유황숙이라 부르며 삼촌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는 황제의 삼촌인 셈이죠. 그러니 만약 이 황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의 삼촌을 황제로 세우는 것이 외부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당시로서는 훨씬 수월하고 납득하기 쉬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유비의 용모가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양쪽 귀가 어깨에 닿고 두 손이 무릎을 넘을 정도로 길어 제왕의 상을 지녔습니다. 조조와는 달리 송권도 용모가 좋았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용모가 가장 형편없었던 것은 조조였습니다. 이것이 조조가 결국 황제를 자칭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차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옛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옛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용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조는 외모가 좋지 않아 보아하니 군주답지 않고 한눈에 봐도 황제답지 않아서 안 됩니다. 둘째, 유비는 제왕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유비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유봉, 다른 하나는 유선입니다. 합치면 봉선이 됩니다. 봉선이란 무엇일까요? 봉선은 중국 고대 덕을 갖춘 제왕이 태산을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 혹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제사의 주체는 오직 황제여야 합니다. 둘째, 그저 평범한 황제가 아니라 덕을 갖춘 군주여야 하며 덕이 없다면 자격조차 없습니다. 셋째, 제사는 태산에서 지내야 합니다. 태산 정상에서 하늘을 제사 지내는 것을 봉이라 하고 태산 기슭에서 땅을 제사 지내는 것을 선이라 하며 이를 합쳐 봉선이라 부릅니다. 유비가 황제가 되려 하지 않았다면 왜 아들의 이름을 봉선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는 그가 황제가 되고 싶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유비는 제왕의 수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스스로 항고조 유방의 아주 먼 후손이라고 자칭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혈연 관계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 사람은 항고조와 확실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편히 지내기를 좋아하고 고된 일을 싫어하며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기고 음악과 꽤 말, 여자를 좋아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유방은 욕을 잘했고 입을 열면 욕을 했지만 유비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욕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유비는 유방보다 인품이 더 너그럽다는 뜻이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유방보다 인품이 더 너그럽기 때문에 그는 매우 민심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평원상을 지낼 때 부하 중 한 평민이 그를 얕잡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무슨 자격으로 내 상관이 되냐며 암살자를 매수해 유비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살자가 찾아왔을 때 유비는 인체를 대접하던 방식 그대로 그 암살자를 맞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암살자가 저는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보니 죽이지 않겠소.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암살자는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암살자는 유비가 그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여준 모습이 실로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서에 따르면 유비는 당시 첫째로 지역을 방어하여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켰고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며 셋째는 모든 학자들을 대할 때 지위가 높든 낮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학자이거나 인재라면 그가 찾아오면 유비는 반드시 그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대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크게 얻었습니다. 넷째, 유비는 제왕의 복을 지녔습니다. 유비는 복이 많은 사람으로 삼국시대의 세 거물 중 그와 송권 두 사람 모두 복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은 송권입니다. 18세에 이미 기성된 기반을 물려받았는데 그의 아버지 송경과 형 손책이 이미 그를 위해 천하를 정복해 놓았고 장소, 주유 등 그를 충성스럽게 보좌할 충신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후들이 서로 다투는 전 과정에 걸쳐 송권은 기본적으로 전선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싸워주었으니 복이 가장 컸습니다. 유비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가 운이 좋다고 할까요? 그는 막 출산하자마자 관우와 장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전쟁이든 현대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인재가 왜 찾기 어렵겠습니까? 최고의 인재에게는 충성심과 능력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성스럽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지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유비는 막 출세하자마자 관우와 장비라는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정말 충성스럽고 유능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운명은 험난했고 그의 길은 굽이굽이 험난했습니다. 수년간 고군분투했지만 여전히 근거지도 자신의 군사도 없었고 세력을 키우지도 못해 남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 번은 유비와 유표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유비가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표가 물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유비는 방금 화장실에 갔다가 고개를 숙여보니 두 허벅지에 살이 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부족했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그는 제왕의 자질과 뜻, 술책, 복을 지녔지만 왜 제왕이 되지 못했는가요?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올바른 정치적 노선을 찾지 못했으며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때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그에게 무의를 펼칠 무대를 마련해 주었고 제갈량이 그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갈량이 유비의 곁에 온 것은 유비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조조에게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국면의 전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제갈량 한 사람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러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비와 제갈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비는 무엇과 같았을까요? 성장 중인 민간 기업과 같았습니다. 약간의 자금과 경험, 그리고 소량의 제품은 있었지만 주력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경영자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유능한 전문 경영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남을 위해 총경위를 맡는 사람으로 자신만의 사업도 없고 회사도 운영하지 않았기에 좋은 회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자마자 정말로 일견의 인연을 맺고 물과 물이 만나듯 잘 어울렸으며 비로소 그들의 군신 간의 인연과 천하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둘 중 누가 먼저 찾아갔는가요? 삼국지와 삼국연애에 따르면 유비가 삼고초류를 했지만 위략과 구두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이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유비가 삼고초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갈량이 직접 찾아가 자천한 것인가요? 만약 유비가 삼고초류를 했다면 유비는 3번이나 찾아가서야 비로소 만났을까요? 아니면 3번 찾아가서 3번 모두 만났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